현대사에서 가장 금기시된 발명품 중 일부가 삶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눈이 결코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편의를 위한 기계가 아니라 노출을 위한 기계 말입니다. 죽어가는 자의 오라, 감정의 잔여물, 심지어 우리 너머의 현실에서 오는 신호까지 탐지하는 듯한 장치들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중 단 하나라도 실제로 작동했다면 우리 세계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눈앞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패턴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사진에 담긴 가장 기이하고 불안한 발명품 중 하나, 즉 생명 그 자체의 에너지를 포착했을지도 모르는 기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Top 1. 큐리안 카메라, The Curian Camera. 1939년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의 한 수수한 소련 연구소에서 세면 큐리안이라는 유지보수 기술자와 그의 아내 발렌티나가 수십 년간 과학의 변두리를 떠돌게 될 발견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고주파 전기 장비를 수리하던 중 큐리안은 매우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환자의 신체가 고전압 회로에 닿았을 때 통증이나 눈에 보이는 해 없이 짧은 빛의 섬광이 방출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했겠지만 큐리안 부부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사진판과 전기장을 사용하여 그 조건을 재현했고 필름에 나타난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잎사귀, 곤충, 심지어 사람의 손가락 끝까지 선명하고 미묘하며 소름 끼칠 정도로 일관된 유색 광륜에 둘러싸여 나타났습니다. 큐리안은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 즉 물질 그 자체에 살아있는 에너지장을 포착할 방법을 찾아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깊어질수록 결과는 더 기이해졌습니다.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피험자의 광채는 모양과 강도가 변했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는 오라가 더 약하고 가늘게 나타나 마치 생명력이 실시간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이미지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잎사귀 하나를 반으로 찢어 한 부분만 판 위에 올려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에는 사라진 절반을 포함한 잎이 전체에 희미한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큐리안 부부는 테스트를 반복했고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팬텀 리프, 유령 잎이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정통 과학자들이 주장하듯 단지 습기와 이온화 현상이었을까요? 아니면 물질이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는 현실의 숨겨진 층을 촬영한 것이었을까요? 그 질문 때문에 이 카메라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련의 의학연구소들은 이를 진단도구로 탐구하기 시작했으며 암 조기 발견에 활용하는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커질수록 의구심도 커졌습니다. 이 장치는 초심리학, 신비주의, 영적 에너지와 연결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유물론적 분위기에서 매우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였습니다. 자금이 끊겼고 접근은 엄격해졌습니다. 팬텀 리프와 죽어가는 환자의 붕괴하는 오라를 포함한 가장 강력한 이미지들은 봉인되었습니다. 소련 외부의 연구자들은 원래 장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했고 많은 사진판이 사라졌으며 질 낮은 스캔본만 남았습니다. 발렌티나는 1972년에 사망했고 세미오는 1980년의 뒤를 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잊혀졌고 그들의 영혼은 공개적으로는 묵살되었지만 사적으로는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오싹한 가능성을 남깁니다. 만약 큐리안 카메라가 생명을 둘러싼 정보장을 진정으로 포착했다면 생명이 끝날 때 몸에서 떠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며 그 일부는 뒤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톱 2. 테슬라 의식 렌즈, The Tesla Consciousness Lens. 1895년 봄, 코일과 구리선, 격렬한 정의 아크로 가득 찬 뉴욕의 어수선한 실험실 내부에서 니콜라 테슬라는 공공기록에 남지 않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교류와 무선 전송으로 유명했지만 이 기계는 훨씬 더 기이한 범주에 속했습니다. 테슬라는 고주파 공진장에 통합된 렌즈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는 이를 진동 필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노트에서 그는 훨씬 더 불안한 이름인 의식 렌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의 이론은 비범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사고가 단순히 뇌 내부의 전기 활동이 아니라 일반 물질의 소음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더 미세한 진동일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육체가 없어도 의식을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치 자체는 기존의 어떤 렌즈와도 달랐습니다. 비스무트 결정, 편광 수정, 나선형으로 배열된 층층이 쌓인 금속 디스크로 제작되었으며 이 모든 것은 구리 프레임 안에 장착되어 두 개의 거대한 테슬라 코일 사이에 놓였습니다. 장치를 해체하기 전 마지막 테스트 중 하나에서 테슬라는 공진을 지구의 자연 전자기 배경과 자주 연관되는 주파수인 7083Hz로 조정했습니다. 그때 그조차 떨게 만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노트 조각에 따르면 자기장 내부의 공기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렌즈 중앙 근처에서 그는 깜빡이는 형태, 즉 잠시 떠 있다가 사라지는 맥동하는 흐릿한 형상을 보았습니다. 방에는 그 혼자였습니다. 근처에 조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조수들이 신경쇠약이라고 설명한 증상으로 쓰러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이 실험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낸 편지에서 의식이 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어쩌면 뇌는 단지 수신기나 증폭기에 불과하며 육체 너머에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포착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건 이후 테슬라는 렌즈를 강철 상자에 봉인하고 작업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 후 1943년 그가 사망하자 FBI가 그의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당국은 나중에 가치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들은 신원미상의 별도 나무 상자가 반출된 후 다시는 목록에 오르지 않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그 렌즈를 통해 실제로 무엇을 본 것일까요? 피로로 인한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물리적 형태가 없는 존재의 잔상이었을까요? 만약 그가 물질 없는 의식을 진정으로 엿보았다면 정신은 육체에 갇혀 있지 않으며 삶과 생각,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들은 것보다 훨씬 덜 견고한 것입니다. 톱3 영혼 무게 저울 The Soul Weight Balance 1921년 4월 10일 매사추세츠의 희미하게 불이 켜진 병실에서 의사 덩컨 맥두걸은 과학과 그보다 훨씬 더 불안한 것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당시로서는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존재한다면 무게가 있을까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 그는 측정 가능한 가장 작은 변화까지 교정된 매우 정밀한 산업용 저울을 제작하고 그 위에 죽어가는 결핵 환자를 눕혔습니다. 방은 밀폐되었고 온도, 공기 흐름, 외부 간섭이 통제되었습니다. 모든 변수가 고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맥두걸이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울의 바늘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뚝 떨어졌습니다. 총 손실량은 11g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몇 분 뒤나 점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망하는 정확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맥두걸은 이후 몇 달 동안 실험을 5번 더 반복했습니다. 6사례 중 4사례에서 그는 비슷한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사망 후 몇 초 이내에 발생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급격한 무게 감소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증발도, 공기 이동도, 체액 배출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치는 특별히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가 관찰했다고 주장한 것은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엇갈렸습니다. 신문들은 이를 영혼의 증거라며 선정적으로 보도한 반면 과학계는 표본 크기, 대조군, 결과의 재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맥두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석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측정 가능한 이상현상, 즉 설명이 필요한 물리적 무언가를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그는 가장 논란이 된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진정 상태의 개 15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모든 사례에서 측정 가능한 무게 감소는 없었습니다. 맥두걸에게 이는 인간의 의식이 동물의 생명과는 다른 방식으로 죽음과 함께 떠나는 독특한 무언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1년 이내에 그의 자금 지원이 철회되었습니다. 병원 이전 중에 그의 장비는 사라졌습니다. 주요 의학 저널 중 어느 곳도 그의 전체 연구 결과를 게재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후인 1980년대에 독일 연구팀이 현대적인 센서 침대를 사용하여 유사한 실험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알려진 생리적 과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의 시점에서의 일시적인 변동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더욱 오싹한 것은 몇 년 후 회수된 맥두걸의 서류에서 발견된 메모였습니다. 한 사례에서 무게 감소는 사망 시점이 아니라 정확히 3초 전에 발생했습니다. 메모에는 단순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떠남, 중단 예상.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사망 순간이나 그 이전에 인간의 몸에서 측정 가능한 무언가가 떠난다면 그것은 어디로 가며 우리가 잃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Top 4. 영혼 목소리 수신기 The Spirit Voice Receiver. 1959년 스웨덴의 조용한 시골 깊은 곳에서 프리드리히 위르겐손이라는 영화 제작자가 아주 평범한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는 새소리를 담기 위해 숲속 빈터에 테이프 녹음기를 가져갔습니다. 녹음 자체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테이프를 재생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지저귀는 소리 아래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르웨이어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프리드, 내 목소리 들리니? 위르겐손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목소리는 마치 지각 너머에 늘 존재했던 것처럼 녹음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혼란으로 시작된 일은 곧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위르겐손은 숲으로 돌아와 테이프에 긴 침묵의 시간을 남겼고 잡음만 있어야 할 라디오 채널 사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것은 희미해서 소음과 거의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더 명확하고 직접적이었으며 때로는 그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대답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를 완전히 뒤흔든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신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이 분야는 나중에 전자음성 현상, 즉 EVP라고 불리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설명할 틀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날로그 기계만이 이를 포착하는 듯했습니다. 릴투릴 테이프, 광대역 라디오, 잡음으로 가득 찬 불완전한 신호들 말입니다. 마치 목소리들이 존재하기 위해 혼돈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다른 연구자들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심리학자 한스 벤더는 통제된 조건에서 유사한 결과를 재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개조된 진공관 라디오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때때로 연구자 자신들도 모르는 언어로 된 완전한 문장을 포착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널리 회자된 한 테스트에서는 참가자의 돌아가신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타나 매우 개인적인 질문에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 장비 오작동,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방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날수록 더 많은 저항이 따랐습니다. 비판자들은 이 현상을 소음 속에서 패턴을 찾으려는 뇌의 경향인 파레이돌리아로 치부했습니다. 자금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실험실은 폐쇄되었습니다. 한 대학 프로젝트는 녹음에서 여러 언어로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포착된 후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있다. 그들이 이것을 닫을 것이다. 현대적인 디지털 장치를 사용하여 EVP를 재현하려는 시도는 대개 실패했습니다.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은 연구자들이 포착하려는 바로 그 신호를 지워버렸습니다. 오직 오래되고 불완전한 시스템만이 목소리를 통과시키는 것처럼 보였고 이는 이 현상이 불안정성 자체에 의존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녹음보다 훨씬 더 불안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 목소리들이 무작위 소음도 환각도 간섭도 아니라면 정정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들은 죽은 자의 파편일까요? 순간 사이에 갇힌 메아리일까요? 아니면 들릴 수 있는 적절한 주파수를 기다리며 여전히 존재하는 무언가일까요? Top 5. 바이오포톤 방출기 The Biophoton Emitter. 1970년대 초 독일의 생물 물리학자 프리츠 알베르트 팝은 너무나 희미해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완전히 무시했던 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세포가 열이 아닌 미세한 빛의 폭발, 즉 놀라운 질서로 맥동하는 초약광 광자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팝이 단일 광자를 감지할 수 있는 매우 정밀한 광전 증배관을 사용하여 기기를 정교화하자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방출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통신의 한 형태처럼 리듬과 서열을 따랐습니다. 그는 이를 바이오포톤 생체 광자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팝은 DNA 샘플을 자외선에 노출시켰고 세포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신호를 조절하듯 통제된 방출로 응답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처럼 작동했습니다. 실험이 인간 피험자로 확대되자 결과는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개인이 방출기 영역 내에 놓였을 때 그들의 바이오포톤 패턴은 감정 상태에 따라 변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불규칙하고 파편화된 신호를 생성했습니다. 평온함은 일관되고 조화로운 펄스를 생성했습니다. 마치 감정 자체가 빛으로 번역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나왔습니다. 한 방에서 한 명의 쌍둥이에게 빛 자극을 주었을 때 수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쌍둥이가 동시에 동일한 바이오포톤 리듬을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 연결도 없었습니다. 알려진 메커니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완벽하게 서로를 비추었습니다. 방출기는 어둡고 자기적으로 차폐되었으며 외부 간섭으로부터 격리된 통제된 방으로 진화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 안에서 특이한 감각을 보고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누군가 있는 듯한 느낌을 묘사했고 다른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색을 보거나 근원이 없는 음조를 듣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몇몇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을 떠올리며 변형된 의식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방을 속삭임 상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팝은 바이오포톤이 단지 생명의 부산물이 아니라 신경 신호보다 더 빠르고 근본적인 통신 시스템의 일부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들이 의식이 생물학적 요소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층인 정보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 함의는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파괴적이었고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원격 동기화에 대한 전체 데이터 세트를 발표하려는 그의 시도는 방법론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그 결론이 근본적인 가설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자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규제를 구실로 장비가 압수되었습니다. 몇몇 장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연구를 재현하려 했던 다른 연구자들도 유사한 패턴, 설명되지 않는 간섭, 갑작스러운 장비 고장, 불완전한 데이터를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는 비주류 연구소와 이론적 논의 속에서 조용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팝의 주장이 부분적으로라도 옳다면 인간의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을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는 활성 송식입니다. 그리고 만약 감정이 신호가 될 수 있다면 그 신호는 정확히 어디로 보내지는 것이며 누가 또는 무엇이 그것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톱6 차원 신호 스캐너, The Dimensional Signal Scanner. 1956년 우랄 산맥 깊숙한 곳에 개조된 냉전 시대 벙커 안에서 프로젝트 OID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민간 연구팀이 결코 관심을 끌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이 장치는 저주파 대기 이상 현상, 아음속 진동, 그리고 지구 자체와 관련된 희귀한 전자기 변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시스템은 군용 등급의 무선 센서, 극저온 냉각 증폭기, 그리고 대부분의 장비가 무시할 신호를 감지하도록 조정된 지향성 필드 방출기를 결합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3주째 되던 날 정확히 새벽 2시 13분의 스캐너는 알려진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신호는 4초 미만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는 초저주파 진동과 비슷했지만 그 고조파 구조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진 활동, 번개, 태양 간섭 또는 그 어떤 대기 현상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팀이 파형을 시각화했을 때 그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보이는 패턴, 즉 반복되지만 결코 동일하지 않은 프랙탈 나선형을 형성했습니다. 마치 알려진 어떤 근원과도 연결될 수 없는 서명 같았습니다. 그들은 사용 가능한 모든 신호 라이브러리를 통해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일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을 수동으로 다시 조정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들은 더 짧지만 훨씬 더 기이한 두 번째 버스트를
감지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적 왜곡, 즉 신호가 선형적인 시간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전송 중간에 스스로 반전되는 지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상 현상을 이벤트 9X라고 명명했습니다. 다음 4일 밤 동안 유사한 신호들이 나타났는데 각각 약간씩 달랐으며 알려진 어떤 천체나 지상의 기원과도 정렬될 수 없는 방향에서 도착했습니다. 팀이 감지 각도를 좁혔을 때 그들은 매우 불안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호는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현실 그 자체에 접힌 구조를 통해 휘어지는 것처럼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표준 디지털 수신기는 이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마그네타이트 코어, 트랜스듀서로 제작된 원래 시스템의 아날로그 부품만이 반응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이 신호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공간적 간섭의 한 형태, 즉 직접적인 측정이 아닌 공명을 통해서만 감지될 수 있는 무언가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프로젝트의 수석과학자인 파벨 모로조프는 감히 입 밖으로 내뱉기 힘든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신호들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존재의 다른 층과의 의도치 않은 교차점인 탐사선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지에서 그는 나중에 이 사건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가 아니다. 이것은 압점이다. 우리가 바로 막이다. 그러다 예고도 없이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이틀 후 공식적으로 정의과부하로 분류된 화재가 시설에서 발생하여 대부분의 장비가 파괴되었습니다. 당국이 도착하여 현장을 봉인하고 방사능 오염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연구팀은 해체되었습니다. 모로조프 자신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인 불명으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신호로그의 파편들이 온라인에 나타났습니다. 한 스펙트로그램이 고급 패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해 분석되었고 숨겨진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 끈 이론에서 이론화된 형태인 칼라비야우 다양체로 알려진 수학적 구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만약 그 연결이 실제라면 스캐너가 감지한 것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우리의 3차원적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와의 짧은 교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교차가 우연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채 다른 현실의 층에서 온 무언가가 우리와 스친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톱7 사이킥 신호 증폭기, The Psychic Signal Amplifier. 1993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로렌시아 대학교의 지하 실험실에서 신경과학자 마이클 퍼싱어 박사는 기만적일 정도로 단순해 보이는 장치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선, 코일, 그리고 복고풍 오토바이 헬멧을 닮은 껍데기. 하지만 그 수수한 외형 뒤에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가설 중 하나에 도전하는 개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퍼싱어는 이를 신경신학적 인터페이스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중에 이를 신의 헬멧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목적은 종교적 경험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뇌 내부의 미세한 신호, 즉 일반적인 인지 너머의 무언가를 가리킬 수 있는 신호를 분리하고 증폭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치의 핵심은 감정, 기억, 그리고 존재감과 관련된 영역인 측두엽을 겨냥하여 약하고 정밀하게 변조된 자기장을 방출하도록 배열된 솔레노이드였습니다. 참가자들이 헬멧을 썼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방 안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분명한 느낌을 보고했습니다.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바로 뒤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뚜렷한 존재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회의론자, 무신론자, 사전 기대가 없었던 개인을 포함하여 배경이 다른 피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재감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편안하다고 묘사했고 다른 이들은 깊이 불안하다고 묘사했지만 항상 의식하고 있는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퍼싱어가 실험을 확대함에 따라 결과는 더욱 설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자신과 주변 환경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는 경계용해라고 불리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환상, 빛의 번쩍임 또는 생각은 멈춘 것 같지만 의식은 남아있는 자각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몇몇 사례에서 참가자들은 자신과 불과 몇 인치 거리에 서 있는 빛이나 그림자로 만들어진 형태를 마주했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을 정말로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동시성이었습니다.
통제된 실험에서 서로 다른 방에 배치된 피험자들이 아무런 의사소통 없이 동시에 유사한 정신적 이미지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피험자에게 정서적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을 때 격리되어 알지 못했던 다른 피험자의 뇌 활동에서 그에 상응하는 급증이 나타났습니다. 패러데이 케이지를 사용하여 외부 신호를 차단하려는 시도도 그 효과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 놓인 일란성 쌍둥이조차 특정 조건 해서 동기화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퍼싱어는 의식이 뇌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대신 의식은 공유된 전자기장의 일부로 존재할 수 있으며 뇌는 수신기와 송신기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헬멧은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곳에 있는 무언가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즉각적인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퍼싱거가 환각을 유도한다고 비난했고 다른 이들은 그가 취약한 정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회의론 뒤에서 더 조용한 서클에서는 관심이 커졌습니다. 수년 후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이 기술의 변형이 군사 연구에서 탐구되었으며 Silent Veil과 같은 이름의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으로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조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지만 그러한 보고는 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을지에 대한 불안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퍼싱어의 실험실은 자금 지원을 잃었고 원래 장치는 해체되었습니다. 그는 2018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자신의 연구가 외부 존재의 실존을 증명한 것은 아니지만 심오한 무언가를 드러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이킥 신호 증폭기가 그의 믿음대로 작동했다면 생각은 전적으로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공유된 장 안에서 표류하고 공명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빈 방에서 존재감을 느낄 때 그것이 정말로 그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그곳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던 무언가에 잠시 주파수를 맞춘 것일까요? 터파오 잠재의식 번역기 The Subconscious Translator 2014년 일본 교토 외곽의 한 연구시설에서 신경과학 저널의 짧은 초록을 조용히 발표했는데 언뜻 보기에는 아주 평범해 보였습니다. 기술적인 용어와 빽빽한 방법론 아래에는 몇몇 주의 깊은 독자들의 시선을 끈 문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REM 상태 동안 무의식적 이미지의 시각적 재구성. 그 임상적인 표현 뒤에는 놀라운 목적을 가진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을 읽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나중에 잠재의식 번역기라고 불리게 된 이 시스템은 실시간 fMRI 스캔과 특정 시각적 형태와 신경활동 패턴을 연관시키도록 훈련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결합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천 장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동안 그들의 뇌를 모니터링하여 시스템이 특정 생각이 측정 가능한 신경학적 패턴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학습하게 했습니다. 모델이 정교해지자 연구자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피험자들을 잠들게 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공상과학 소설로만 남을 것이라고 가정했던 선을 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REM 수면에 들어가자 그들의 뇌 활동이 지속적으로 스캔되었고 시스템은 순수하게 실시간 신경 데이터에 기반하여 투박한 시각적 재구성을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결과물은 거칠고 불안정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실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복도, 얼굴, 손,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숲. 이것들은 무작위 그래픽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꾼 사람들이 나중에 깨어나서 묘사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한 사례에서 피험자는 낯선 도시의 꿈을 꿨고 기계는 시스템을 훈련하는 데 사용된 이미지 세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스카이라인을 렌더링했습니다. 그 세부 사항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실험이 계속됨에 따라 이상 현상들은 무시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피험자들은 자신이 할 줄 모르는 언어, 설명할 수 없는 상징, 그리고 꿈이라기보다는 몸 밖에서의 관찰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포함하는 꿈들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말 없이 소통하는 유리와 연기로 만들어진 형상들로 가득 찬 방에 서 있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시스템은 연구자들이 AI에 의해 훈련 이력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변화하는 빛의 형태들을
렌더링했습니다. 다른 피험자는 파란색 공허 속으로 소용돌이 치며 내려가는 계단을 걷는 꿈을 꿨는데 생성된 재구성은 그녀가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그녀의 설명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보고가 뒤따랐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보관된 재구성 결과물들을 검토한 후 다른 사람의 데이터에서 본 도시가 자신이 꿈을 꾸기 전에도 나타났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꿈의 공간이 완전히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유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6개월 이내에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억 간섭과 정신적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윤리적 우려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실험실 내부의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와 연결된 한 조수의 보고에 따르면 여러 연구자가 동일한 이미지가 포함된 동기화된 꿈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빈 벌판에 홀로 서 있는 탑,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수석 연구원은 대중적 논의에서 물러났고 최종 출판물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기계의 최종 결과물은 결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데이터 세트가 국방 관련 뇌 인터페이스 기술에 초점을 맞춘 정부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전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교토 실험실은 문을 닫았고 추적은 끊겼습니다. 만약 잠재의식 번역기가 정말로 꿈을 해독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했다면 그것의 진짜 발견은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꿈의 세계가 기억과 상상력의 사적인 극장일 뿐만 아니라 마음들이 교차하는 항해 가능한 지형임을 드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이미지가 도착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상징이 존재하며 사고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가 매일 밤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잠들 때 우리는 정말로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결코 기억해서는 안 될 공유된 풍경 속으로 발을 들이는 것일까요? 톱가구 감정장 기록기 The Emotion Field Recorder 1987년 영국 심령연구협회 소속 연구팀이 노스 요크셔의 한 버려진 작은 농가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묘사하기 어렵고 무시하기는 더 어려운 무언가를 보고했습니다. 특정 방, 특히 깨진 액자들이 늘어선 좁은 복도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갑작스러운 공포, 현기증, 압도적인 슬픔의 물결을 경험했습니다. 한 방문객은 입장하자마자 쓰러지며 벽 뒤에서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팀은 이 사건을 민담으로 치부하는 대신 캠브리지의 실험 물리학 그룹에서 개발한 특수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강렬한 인간 감정과 관련된 주변 전자기장의 변동을 탐지하도록 설계된 장치인 감정장 기록기였습니다. 일반적인 탐지기와 달리 이 기계는 연구자들이 잔류 정서적 각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식별하기 위해 위상 민감 증폭기와 결합된 층상 센서 어레이를 사용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사건, 특히 트라우마적인 사건은 물리적 공간 내에 박혀있는 측정 가능한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팀은 농가 곳곳에 센서를 배치하고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특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4일째 밤 정확히 새벽 2시 46분에 기록기는 복도를 따라 집중된 장의 일관성 급증을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기온이 떨어졌고 아날로그 계기들이 왜곡되기 시작했으며 복도 끝에 배치된 카메라가 2초 동안 사라지기 전까지 정지해 있는 짧은 원형의 빛 펄스를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반응하는 것은 장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명의 연구자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압도적인 느낌을 보고했고 이어서 자신의 기억처럼 느껴지지 않는 생생한 정신적 이미지가 뒤따랐습니다. 한 명은 수십 년 전 같은 복도에 서서 아이가 계단 아래로 느린 화면처럼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보고된 내용의 일관성에 당혹스러워하며 팀은 지역 역사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발견된 내용은 데이터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1932년 한 어린 소년이 바로 그 장소에서 위층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던 것입니다. 기록된 이상 현상은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 패턴과도 일치했습니다. 매일 밤 정확히 새벽 2시 46분에 복도의 같은 구역에서 거의 동일한 판도값이 생성되어 장 데이터 내에 반복되는 루프를 형성했습니다. 시각화했을 때 이상 현상은 마치 사건 자체가 환경의 구조에 각인된 것처럼 사건 발생 지점에 고정된 소용돌이 패턴으로 나타났습니다.
팀은 기존의 이해에 도전하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극단적인 감정적 경험은 단순히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들은 공간의 직조 속에 박혀서 그들이 공명 감정 격자라고 묘사한 것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이 격자는 재활성화되어 새로운 개인이 원래 사건의 파편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유령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의 암호화된 재생, 즉 메아리인 셈입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져 학계를 넘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몇 주 이내에 농가는 배후가 밝혀지지 않은 민간 단체에 의해 매입되었습니다. 조사는 종결되었고 장치는 예고 없는 점검 도중 압수되었습니다. 공식 성명은 결과를 재현 불가능한 것으로 일축했지만 원래 팀의 멤버 2명은 기록기에 간소화된 버전을 제작하여 폭력적인 역사가 있는 다른 장소들에서 테스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들은 비록 더 약하긴 했지만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에든버러의 한 지하 감방에서 판도값은 너무 강렬해져 장치가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결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감정장 기록기가 묘사된 대로 작동했다면 인간의 경험은 순간이 끝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벽 속에 공기 속에 우리가 그곳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걸어가는 장소들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감정이 공간에 자신을 각인시킬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장소가 우리가 볼 수 없는 사건들을 조용히 재생하며 누군가 그것을 다시 느낄 수 있을 만큼 예민하거나 장비를 갖추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탑 10 교차 현실 발증이 The Cross Reality Oscillator. 2009년 네바다 사막에 숨겨진 민간 자금 지원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서 물리학자와 국방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팀이 나중에 모든 공식 기록에서 사라질 기계를 조립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Halcyon Array로 알려졌지만 그와 가장 가깝게 일했던 이들은 훨씬 더 직접적인 이름인 교차현실 발증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장치는 높이가 거의 3m에 달했으며 서로 맞물린 자기 코일, 회전하는 자이로스코프 링, 그리고 복잡한 전자기 프레임워크 내에 매달린 중앙 구형 챔버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전통적인 의미의 포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중첩된 공명장을 생성하여 인접한 현실 상태 사이의 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한 층층의 주파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 중에 발증이는 정확히 2분 34초 동안 가동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팀이 희망했던 진공요동의 이상 현상, 불규칙한 입자 거동, 국지적 중력 판도값의 미세한 변화 등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챔버 내부에서 수동 센서에 둘러싸인 밀폐된 마네킹이 움직였습니다. 이전에는 옆에 놓여있던 마네킹의 팔이 나중에 녹화된 영상에서 움직임 도중에 멈춘 채 들어 올려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챔버의 뒷벽을 따라 균열이 나타났는데 이는 힘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 마치 콘크리트가 잠시 접혔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온 것 같은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파는 기계 자체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테스트를 모니터링하던 한 연구원은 자신의 신체와는 독립적으로 깜빡이는 자신의 거울 속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장치는 즉시 가동 중단되었지만 효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여러 팀원이 기억 장애를 보고했습니다. 한 명은 다른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하루 전체를 살았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한 명은 깨어나 보니 집 안의 물건들이 역순으로 재배치된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나중에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감시 영상에 의해 확인된 변화였습니다. 가장 상세한 보고는 프로젝트의 시스템 설계자로부터 나왔는데 그녀는 테스트 중에 2개의 현실을 동시에 경험했다고 묘사했습니다. 하나는 통제실에 남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녀가 희미한 금속 복도에 서서 움직이는 빛으로 활기가 넘치고 정체 모를 인물들에 둘러싸인 차에 작동 중인 발진기의 다른 버전이 있는 거대한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였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시설은 대피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전자기 간섭으로 인한 구조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나중에 위성사진은 현장이 완전히 철거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후속 연구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팀은 민간 부문으로 흩어졌고 수석 설계자는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습니다. 유출된 도면은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드는 마지막 세부 사항 하나를 드러냈습니다. 발징이에 사용된 공명 주파수는 숨겨진 공간 차원의 고급 모델에서 묘사된 이론적 진동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만약 장치가 의도한 대로 잠시라도 작동했다면 그것은 현실을 찢어 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층들 사이를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이동이 실제였다면 우리의 우주는 단일한 연속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주파수에 의해서만 분리된 수많은 층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10가지 장치는 역사 속에 흩어진 고립된 기이한 물건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일관되게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각 기계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명을 둘러싼 에너지든 육체 없는 의식의 존재든 우리가 볼 수 없는 차원에서 오는 신호든 일반적인 지각의 한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드러내려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결과는 같았습니다. 침묵, 억압, 실종, 데이터 봉인, 장비 압수, 연구자들의 신뢰 실추 또는 대중의 시야에서의 제거. 따라서 이제 질문은 이 발명품들이 존재했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왜 그것들이 모두 어둠 속으로 밀려났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중 단 하나라도 묘사된 대로 작동했다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의식은 뇌에 갇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순간이 끝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의 경계는 우리가 믿는 것만큼 견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술들이 공개적으로 연구되고 공유되고 이해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우면서도 불안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되돌아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